워시 투자를 뭘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저는 연준 의장 후보로 나오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최근에 들고 나오는 논리가 굉장히 저는 해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해괴하다는 생각을 왜 그러면 하게 됐을까? 케빈 워시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는 혹은 굉장히 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달러가 계속해서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저한테 내기하라고 그러면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쿠팡의 그런 약을 파는 행동에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케빈 워시가 오면 확실하다 이건. 네. 15%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 확신이 좀 차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남은 임기 동안 15% 성장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5%씩 성장인데, 미국이 보통은 평균적인 성장률이 한 2% 근처거든요. 미국이 5%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렇게 생각해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은 사실은 뭐 앞뒤 저희가 논리적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더구나 올해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서 미국 경기를 부양해라, 그것이 새로운 연준 의장의 책무다,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사실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작년에 말에 쓴 글을 보면은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 그리고 연준을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트럼프에 대한 약간 찬양 비슷한 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랑 기조를 완전히 맞추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워시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건지 저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게 2011년 그 사람의 연준 이사를 떠날 때니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두 가지 평가가 뭐냐면, 하나는 그때부터 계속 주창해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감을 보이는 매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 글자로 정치꾼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준의 이사든 뭐건 본인의 자아가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판단을 하는 편이다. 어떤 행정부인지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잘 맞춰주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설득력을 저는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2006년에 연준의 이사가 됐을 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이제 경기가 망가지고요. 인플레이션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경기가 망가지는 걸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매파로 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워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스탠스를 선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냐?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 워시가 지난해 보면은 AI를 엄청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AI가 앞으로 발전을 하면 이게 생산성을 급격하게 올릴 거고, 그럼 제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단가들이 내려갈 거고, 그럼 우리한테 경제가 다 호황이 올 수 있다, 이걸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8글자로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언제요? 어느 세월에요? 최근에 들고 나오는 논리가 굉장히 저는 해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괴하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어로 그로테스크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라면 단기 금리는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금리를 빠르게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면, 지금 AI발 생산성 향상이 나오고 있고, 생산성 향상이 나온다는 건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물건의 생산 비용이 싸지니까 인플레이션 관리가 될 거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 완화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생산 비용이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생산성이 올라갈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좀 낮춰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저는 어떤 비유라고 생각하냐면, 야구 좋아하세요?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야구 구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수들이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직구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하잖아요. 마치 이거는 타자가 딱 들어와서 투수가 어디로 공 던질지 모르겠지만 난 왼쪽 아래로 오는 직구를 칠 거야 라고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공은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저희가 자꾸 AI발 생산성이 향상 그러면 마치 저희가 평소에 나 평소에 막 영어로 다 쓰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글로 써서 AI가 다 바꿔줘서 내가 뭐 영어로 작문하는 시간이 확 줄었어. 혹은 뭐 영어로 돼 있는 거 번역을 하는 것도 쉬워졌어.
데이터 찾는 것도 쉬워졌어. 저희가 사실 사무직 직군에서 생각하는 AI의 적용이 있지만 네. 사실은 AI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건 저는 제조업에 갖다 붙었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학자들도 중론은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나아지긴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안 가본 일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에겐 데이터 쌓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앞날에 벌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불성설인 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회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회개하다는 생각을 왜 그러면 하게 됐을까라고 네. 생각해 보면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이 금리를 낮추는 걸 좋아하니까 본인은 그 플레이에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면 내가 금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정치인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스콧 베센트잖아요. 네네네. AI로 제조업을 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랑 같이 발을 맞춰서 가면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네, 트럼프의 생각이겠지만. 트럼프의 생각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사실 스캇 베센트랑 케빈 워시랑 생각이 겹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준이 너무 비대하다. 연준의 역할이 너무 크다. 네. 연준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두 사람이 공통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를 잠깐 돌아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연준이 너무 비대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부분이 비대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사실 미국인들의 센티멘트가 있습니다. 너무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케빈 워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AI발에 대한 생각들을 스캇 베센트와 공유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비대해진 연준.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도 스캇 베센트랑 동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임 의장이랑 계속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일기 때 2017년에 뽑아놨더니 네. 자기 말을 안 듣더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되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 볼 때는 다 내 말 들어줄 것처럼 해주더니 되기만 하면은 자리만 갖다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싹 바뀌더라 이러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베런 파월 의장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준의 입장에서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가 너무 연준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애처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응원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 자체가 에스티 로더가의 사위로 더 유명하잖아요. 트럼프가 아무래도 지명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됐을까요? 장인어른이 누구냐라고 하면 트럼프의 굉장히 오래된 절친이고 트럼프한테 굉장히 많은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이고 전 세계 유대인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같은 공화당이죠. 레이건 대통령 때 오스트리아 대사도 했었고 그렇게 봤을 때는 2006년에 35살이라는 나이로 연준 이사가 최연소에 된 거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진짜 전설적인 스펙인 것 라이징 같아요. 스타라고 볼 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가 이제 아들 부시 때인데 누구 집 사위래라고 하면서 공화당의 아주 유력가 집안의 사위고 근데 그 사위가 알고 보니까 학교도 또 좋은 데 나왔고 그러면 그렇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의 수혜를 좀 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스탠포드 나오고. 네, 스탠포드 나오고 법학 박사는 하버드에서 하고요. 법학 박사를 하고 나서 이제 MIT나 여러 군데서 이제 투자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그리고 나서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이제 IB에 들어가서 거기서 M&A 담당하는 사람을 하다가 2002년에 아들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백악관에 가서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이 기대한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워낙 엄친한데 시장을 또 잘 알고 또 금융권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월스트리트랑 이제 커넥션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데려다 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학벌과 압축적인 경험. 우리나라로 따지면 좋은 학교 막 졸업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몇 년 근무하고 바로 한국은행 금통위원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완전 이해가 딱 되네요. 네. 케빈 워시가 연준 이사로 있었던 2006년부터 11년까지 연준 의장이 누구였냐면 벤 버냉키였는데 회고록 같은 걸 보면 한편으로는 케빈 워시가 가졌던 월스트리트의 네트워크 같은 거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사실은 이거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행에도 있어요. 뭐냐면 한국은행을 가보면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분들이 대부분 약속이 한 2달치가 차 있어요. 점심 약속이. 네. 그래서 점심 약속 언제 점심 먹어요? 그럼 2달 이유가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 한국은행 분들끼리 밥을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그 백그라운드는 뭐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님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총재님들이 있어요. 특히 내부 출신 총재님 중에 한국은행 직원들도 제발 나가서 딴 사람들도 좀 만나고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조직에 좀 또 녹여내는 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재경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또 여의도나 을주로에 있는 증권맨들이나 아니면 이 금융 시장에 계신 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 좀 알면 좋잖아요. 사실 그만큼 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연준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폐쇄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그 월스트리트의 네트워크를 갖고 온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벤 버네키 의장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었다. 케빈 워시에 대해서. 하지만 반대로 경제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벤 버네키 의장도 이제 경제학자 출신이죠. 네. 경제학자가 제일 많이 하는 영어 단어가 on the other hand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한복판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계속 주구장창 부르짖는 걸 보면서 좀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이런 회고록을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명을 할 때 그런 기대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던데 금융에도 발이 넓고 또 가문도 좋고 하다 보니까 또 연준 의장이 되면은 다른 동료 의사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면 네. 이번에 연준 의장 후보로 나오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제일 뭐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고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을 경영할 사람으로서 가장 정상적인 선택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랑 되게 비슷하냐 하면요. 1년 좀 반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캐비넷, 트럼프의 행정부 안에 누가 들어갈까를 이제 보는데 재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재무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두 명이 막판까지 붙었습니다. 한 명이 스캇 베센트 지금 재무장관 된 분이고요. 또 한 분은 하워드 러트닉 지금은 상무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 스캇 베센트가 마지막에 재무장관이 딱 됐을 때 그날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뉴욕 3대 지수가 진짜 대환호를 했거든요. 왜 환호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워드 러트닉은 뭐 사람이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너무 강성이다. 그리고 재무장관으로서의 역할에는 조금 결이 맞지 않는다. 스캇 베센트가 되는 게 시장에선 조금 더 자연스럽고 시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재무장관의 역할에 좀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무장관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환율 같은 것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스캇 베센트가 어떻게 유명해진 사람이냐면 1992년에 영국 파운드화가 네. 약해질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이거 영란은행이 방어 못할 거다. 그래서 공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돈도 많이 벌고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갖고 유명해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커리어를 봤을 때 재무장관이 어울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되게 환호했었거든요. 비슷하게 이번에 경쟁을 하던 연준의 경쟁을 하던 다른 사람도 뭐 리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블랙웰이라고 하는 회사의 CIO, 그러니까 채권 쪽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케빈 해시라고 하는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원래 더 유력했었죠. 케빈 해시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걱정했던 건 너무 트럼프의 꼭두각시야. 그렇죠. 예, 본인의 자아가 없어. 인선할 때도 너무 처음에 너무 강력해라고 하면 오히려 공격이 더 많이 들어오고. 네,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들어와서 앞으로 할 거는 그냥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아. 그러면 연준의 독립성은 더 약해질 거고 이런 것들을 막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케빈 워시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마치 하워드 러트닉 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중에서 스캇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앉혔던 것과 같은 비슷한 결의 선택이다. 조금 더 이걸 큰 판으로 보면 트럼프의 인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쪽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쫙 가고 왜냐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 얘기 좀 하면 뭐 저도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쵸. 그 당시에 뭐 캐리, 그 다음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 정치 경험 안 해봐서 이런다고 계속 아니 되옵니다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2기는 어쨌든 간에 예스맨들로만 정치는 짜고 경제는 약간 그래도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관리를 하겠다. 전반적으로 큰 폰으로 보면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지명된 날 엄청 많이 출렁였어요. 은은 하루 만에 30% 내려갔다가 다시 V자 반등하긴 했지만요.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도 5% 가까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랬다는 건 다들 뭔가 헷갈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명이 되면서 뭔가 트럼프랑 반목을 할 거다라는 기대, 우려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왜 갑자기 한 번에 무너졌던 걸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딱 하게 될 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될 때, 예를 들어 제가 어디에 가서 저를 그냥 누군가가 설명하면 서강대 경작과 교수라고 합니다 하면 이제 제가 소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수치고는 너무 골 때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케빈 워시를 마치 제가 서강대 경작과 교수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매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동안 잠잠히 지내던 사람의 트랙 레코드를 예전을 가서 따라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한복판에서도 인플레이션 걱정했던 사람이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되게 매파적인 정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어쨌든 간에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금리 우리가 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제동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시장이 좀 얼어붙은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누가 되든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울고 네.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인 거죠. 한번 조정하고 싶은데 네. 그거 뭐 그럴 마침 수도 이때다.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가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출렁인 걸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케빈 워시가 매파인데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뭘 먹고 자라나는 산업이냐면 유동성을 먹고 자라나는 산업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마를 가능성이 있고 그럼 유동성이 마르면 이거 큰일인데 라는 생각이 아마 비트코인 쪽에는 왜냐하면 되게 리스키한 에셋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넘칠 때 오고 와서 리스키한 것까지 와서 비트코인까지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매파라는 속성이랑도 되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기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네. 케빈 워시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는 혹은 굉장히 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라는 게 향후에 달러 패권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달러 패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어떤 것들의 에셋을 준비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스토리가 훨씬 더 케빈 워시한테는 잘 맞겠네요.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케빈 워시가 비트코인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금리나 유동성 같은 것들이 얼마나 시장에 조절이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 시장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걸 시장에서 생각 못 할 리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돈을 버시는 분들을 제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냥 에셋보다는 조금 더 달러 패권과 관련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약간 여기서 어두운 스토리로 가면 트럼프의 두 아들들이 벌써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가서 발행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법 이런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시장도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좀 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은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될 때 언제나 출렁이는 것 같아요. 버냉키 때도 생각해보면 버냉키 쇼크가 있었고 네. 파월 때도 그때도 출렁였죠. 네. 그러면서 다시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늘. 시장은 항상 그렇게 한번 아까 저희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조정을 할 건덕지를 좀 찾다가 하는 경우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겁을 먹는 혹은 그것을 핑계로 한번 시장을 조정하고 넘어가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케빈 워시에 대해서도 그렇죠. 5월에 케빈 워시가 실제로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시장은 또 주시하겠죠. 그 와중에 뭐 한두 번 정도의 철렁철렁임들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갈 바가 뭐 AI 투자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있으면 또 하루 혹은 이틀짜리 쇼크 올라가고 뭐 이런 식들의 조정 국면이 반복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시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딴 데서 드리긴 했습니다. 네. 1995년부터 있었던 인터넷발 붐 차후적으로는 그게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리세션이 한번 오긴 했었는데요. 그때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장이 전고점 대비 10% 넘게 빠진 일이 12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95년 첫날부터 2000년대까지 딱 그걸 버티고 들고 계셨던 분이 ETF 투자를 했으면 ETF로 들고 계셨으면 12배를 벌었다는 겁니다. 원래 홀딩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지금 저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비슷한 것 같아요. AI발 랠리가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AI에 대한 회의감도 올라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막 싸우다가 약간 더 AI의 회의감이 높을 때는 시장이 한번 또 출렁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출렁하고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당분간 벌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케빈 워시가 될 수 있죠. 케빈 워시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
그러면 우리 환율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미국이 원하는 게 강달러일까요? 약달러일까요? 아, 요즘 저 너무 헷갈려요. 네, 헷갈리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 팀장님만 헷갈리신 게 아니고 작년에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미국이 원하는 게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잘 모르겠다고. 네. 근데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강달러면 장점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 약달러면 장점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달러가 약해야지 미국의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그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글로벌 비즈니스가 더 잘 될 테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 경제를 부양을 하는 역할을 할 테니까 약달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견인 거죠. 약달러의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입 물가 같은 거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달러는 기본적으로 달러의 패권이라는 것과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강달러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월 말에 그 엔달러가 한번 푹 꺼진 적이 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엔화 밸류가 갑자기 확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소문이 난 거죠. 이제 미국의 뉴욕 연은이랑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랑 서로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치 1985년에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이 일본 엔화를 한번 확 꺾으려고 한다라는 맞아요. 소문이 났죠. 네. 그거 나고 나서 1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워딩을 합니다. 이 약달러는 그레이트한 일이다.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언제나 사고를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치면 스코 베센트. 베센트가 등장을 하죠. 아시잖아요. 1월 29일 날 네. 베센트가 나와서 우리는 달러에 개입하지 않는다. 달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시장이 다시 이제 안정을 찾은 달러 밸류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저희는 가정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정, 미국이 환율에 손을 안 댄다라는 가정을 하면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네,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환율 개입 미국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냥 가정을 지켜본다. 지켜본다라고 네. 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바대로 약달러 쪽으로 손을 댄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신마라라고 합의처럼 뭔가 플라자 합의 같은 것들을 들이댄다라는 게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인데 두 번째 시나리오 하에서는 달러가 약해질 게 뻔한 일인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 이제 가보면 이게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고 미국이 환율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다른 통화는 모르겠는데 엔화, 대만 달러, 한국 원화는 사실 구조적으로 약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구조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미국 가고 있는 거,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대미 투자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구조들을 이 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달러에 비해서 이 나라 통화들의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 편이고,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외환보유고 같은 걸 태우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아까 저희 얘기 잠깐 했지만 케빈 워시가 들어오고 나서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최근에 이제 원화가 약한 또 하나의 이유가 엔화가 약한 거에 동조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거죠.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옆에 투자자가 나 일본에서 돈 빼려고 그럼 얘기하는 거죠. 야, 왜 일본에서만 빼? 수출 구조 비슷하고 그리고 대미 투자 비슷한 한국도 네. 빼야지. 그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엔화 약한 거에 원화 약한 게 묶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려는 우리나라의 수요가 있을 거고 달러 수요가 또 하나는 대외 환경은 그래도 조금 달러의 밸류가 약해지는 쪽으로 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환율이 작년 평균 환율이 1422.7원이었거든요. 근데 1420원이었어요. 22.7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평균 환율은 그보다 높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의 흐름인데 저는 그래도 구조적인 달러 흐름이 잡히지 않으면 그래도 달러가 계속해서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저한테 내기하라고 그러면 1,500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1,400원대 후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환율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00원은 넘지 않는다. 상단이 거기까지는 열리지 않는다. 예, 네. 그 정도는 아마 정부에서는 용인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케빈 워시가 쿠팡 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혹시 쿠팡 사태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케빈 워시가 쿠팡의 편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임명이 된 게 그 역할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아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케빈 워시가 쿠팡 이사였던 게 저희에겐 어떤 리스크냐 하면 쿠팡 내부에서
우린 케빈 워시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라고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것이 시장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연준의 이사는 재무장관이랑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터널 이슈, 내부의 이슈들만 갖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쿠팡 사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나고 있다고 보면 이건 조금 더 인터내셔널한 이슈일 거고요. 오히려 이걸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무장관 아니면 재무장관 같은 사람일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쿠팡의 그런 약을 파는 행동에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케빈 워시의 그냥 좀 인간성이나 아니면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종합적으로 교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그래도 트럼프의 말을 잘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뭐냐면 케빈 워시가 가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족시켜야 될 사람이 트럼프 한 명이면 쉬워요, 문제가. 근데 만족시켜야 될 그룹이 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인가요?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 그룹이고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게 파이낸셜 마켓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같은 연준에 또 다른 11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중에 제가 보기엔 세 번째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뭘 하면서 힘들 것 같냐면 트럼프의 마음을 사면서도 연준 위원들에게 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트럼프만 딱 바라보고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계속 버튼 누르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믿을까요? 연준 내에서 아마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저는 연준 의장이 보통 12분의 1의 표를 행사한다고 하는데 의장마다 사실은 12분의 1보다 더 표를 행사했던 카리스마를 가졌던 사람도 있고요. 12분의 1보다 약간 미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센 연준 의장이 있고 약한 연준 의장이 있죠. 앨런 그린스펀 같은 사람 좀 센 의장에 속했던 거고요. 뭐 케빈 워시가 그중에 12분의 1 미만의 사람이 될지 12분의 3 이상의 사람이 될지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사실 트럼프의 눈만 바라보고 가면 12분의 1 미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사장님 만족시키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 직원들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알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케빈 워시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가기에는 너무 그 자리가 너무 큰 자리라서. 근데 이번에 케빈 워시 사태 보면서 제일 재밌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였어요, 교수님? 생각보다 그 케빈 워시 사태가 있고 바로 다음날 기자분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며칠이나 갈까요? 그러셔갖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주일 내로 해결될 겁니다 했더니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 내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고스트바스터즈인가요? 어느 영화에 나오는 먹개비 같아요. 모든 걸 다 먹고 소화하고 진군하고 소화하고 진군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희가 케빈 워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연준 의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저희가 케빈 워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저는 약간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그래봤자 12분의 1 혹은 플러스 알파인 사람인 거예요. 보면 이사회의 구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 네임드들을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자기 좀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중에 한 명인데 그중에 이제 이사 중에 대표를 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연준 내에서도 그 사람이 뭔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멈추게 하거나 속도를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또 가치를 두면서 투자를 워시 투자를 뭘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저는 오버 리액션이 아닌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 이제 연준에 12명의 보팅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준의 뭐 지역 연은 의장까지 하면 훨씬 더 파퓰레이션이 큰데 어쨌든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도 연준 이사 임기는 남습니다. 연준 이사는 14년 임기니까요. 그럼 남은 이사 임기를 채울 거냐. 관례상으로는 보통 의장하면 물러나는 게 맞는데 파월 의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데 반대하는 의미에서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라고 하는 사람을 주담대 예전에 잘못된 경로로 받았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는 문제 없는데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리사 쿡 이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로 반대하는 연준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연준의 이사회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재밌는데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또 하나 있었죠. 스티븐 마이란 그 백악관에 있었던 분이 휴직을 하고 지금 연준 이사에 가 있잖아요.
이분이 얘기 들으셨죠? 예, 백악관 정리했습니다. 어... 백악관을 사직하고요. 맞아요. 자기는 연준 네. 이사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연준 내 이 팽팽한 친 트럼프파와 줄다리기. 반 트럼프파의 세력 균형 같은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저희가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우세한지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가 어느 편의 얘기를 조금 더 핍진성 있게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트럼프파가 아닌 쪽이 조금 더 데이터를 보고 말하고 있고 트럼프 쪽은 답정너로 이제 데이터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라고 하니까 거기서 딱 봤을 때는 누가 더 과학적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가 더 우세한지에 대한 우회적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On the other hand 나오는 거 아니죠?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5월이 취임이죠? 워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저희는 뭐 이제는 워시가 점점 미디어로 나올 겁니다. 공식 석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동안의 야인 생활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스포트라이트가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2011년에 연준 이사를 관둘 때의 워시와 지금의 케빈 워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서서히 시장에 보이면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연준 내부에서 봤을 때 12분의 1 플러스 썸띵인 사람이고 좀 더 크게 미국 경제를 봤을 땐 재무장관과 여러 가지 다른 장관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한 플레이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슬슬 자기의 최근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트럼프의 정책들과 연관시켜 생각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여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